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기중입니다. 민선 7기 들어 시작한 도시철도 2호선의 공론화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 누가 참여하느냐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6년째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느냐 마느냐, 노선은 어디로 하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건설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또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김준영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의 시민수기팀장인 정채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김민종 전 광주광역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의 공동대표인 이경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후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이 새로운 제안을 내놨는데요. 도시철도 2호선의 공론화를 수기조사 방식으로 하자. 다만 수기조사 방식을 진행할 공론화위원은 중립적인 인사 7명만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최영태 위원장 이 제안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어떤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모임이 이 제안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시민모임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아직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강주시가 그렇게 완강하게 이제 거부해 오던 수기 방식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진일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방식은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한다고 여지를 줘서 좀 문제점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어쨌든지 수기 방식을 수용하는 점에 대해서는 진일보 있다고 평가하고요. 다만 이제 시한을 딱 특정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못 박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면 뭐 한 1, 2주일 또 2, 3주일 뭐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빨리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딱 날짜를 못 박아서 그때까지 공론화를 완료하자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욱더 중요한 건 그동안 강주시는 시민 참여형 수기조사 방식을 약속해 놓고도 이제 그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해서 거부했고 또 혁신위 보고서에서도 이 혁신위 보고서라는 게 이제 민선 7기 4년 동안의 시정의 기본 정책과 철학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서도 준비한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그럼 설명을 해주실까요? 보고서에서도 혁신위 보고서 내용 전에 그 이용섭 시장이 서명한 서류가 있다고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저 화면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 이용섭 시장이 후보 시절에 그 시민 모임 측 천막을 방문해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해서 천막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천막을 방문해서 수기 민주주의 시민 중심 공론화로 현대 경영 철학을 담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 여기서 시민 중심이라는 것은 시민 참여단이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기 민주주의라고 하는 의미는 수기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강주 도시철도 2호선 시민 중심 공론화 후 결정해가지고 수용이라고. 그러니까 이용섭 시장이 후보 시절에 그렇죠. 시민 중심 공론화를 약속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자필 서명했죠. 네, 서명이 있다는 거고요. 예. 다음 다음 그 그래픽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그 지금 혁신위원회에서도 어떤 약속을 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민선 7기 그 4년 동안의 시정의 기본 철학과 정책 방향을 담는 게 이제 혁신위 보고서입니다. 이 혁신위 보고서에서 시민 여론조사 방식의 찬성 대 반대 공론화 방식은 배제하고 비록 행정의 일관성에 위배되고 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지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수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건설 방식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라고 이렇게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에서도 수기조사 방식의 공론화를 약속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여하튼 오늘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내일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예, 이제 내일 회의를 통해서 이제 어떤 내용인 어떤 게 이제 대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광주시에서는 이 예. 최영태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먼저 이제 우리 정채영 변호사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입장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론화가 진행되는 그 과정 자체가 시장께서 후보 시절에 또는 혁신 시절에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론화가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물론 이제 방금 수기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수기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는 방향에 따라서 하자고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고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이렇게 우리가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시장님께서 이런 공론화를 하게 된 주된 이유는 사실 강주가 강성노조 또는 반대만 하는 시민단체 또 거기에 시는 조정력이 없다고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가 투자 유치를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있는 기업도 떠나가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이미지로 계속 강주가 간다면 앞으로 강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우리가 이런 생산적인 또 새로운 강주형 협치 모델을 만들어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최영태 위원장께서 이제 제안하신 공론화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방식 또 공론화 기간에 대한 부분 양측의 수용 여부에 대한 어떤 중재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견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시민 모임에 그동안 이견을 다 내려놓고 양보하면서 저희들은 수용하고 앞으로 이런 제안대로 신속하고 또 효율적으로 공론화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광주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네. 시민모임은 내일 좀 내일 논의하시겠다는 것 같은데요. 이제 회의를 개최해서 수용 네. 여부에 대해서 이제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준영 국장님께서 공론화 방식에 대해서 특정 방식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준비위원회 첫 모임에서 강주시는 단순 여론조사도 공론화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여론조사를 하든 수기 방식으로 하든 이것은 공론화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공론화위원회에 맡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공론화가 이제 구체적으로 완료된 게 이제 신고리 5, 6호기 공사재개 공론화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의 대학 입시제도 공론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부산 BRT 공론화, 그다음에 제주 영리병원 공론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게 한 7개에서 8개 정도 공론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자체가 실시하려고 하는 공론화가. 근데 이 모든 게 다 수기 방식을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요, 집을 짓는 과정과 유사해요. 먼저 건축주가 설계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공론화도 공론화를 요구한 측과 공론화를 요구받은 측이 상호 합의해가지고 그 기본 룰을 합의를 합니다. 이걸 룰 세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립도 심하고요. 이런 기본 룰 세팅을 하는데 이 룰 세팅을 신고리라든가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이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이 TF팀에서 이 찬반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기본 설계를 합니다. 공론화 방식, 의제, 그다음에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변 조직들에 대한 기본 설계를 하고 그 기본 설계에 따라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물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기본 설계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강주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준비위원회에서 처음 만났는데 단순 여론조사도 공론화의 한 방식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수기 방식에 대해서 합의를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네. 이 상태가 평행선을 달려왔던 거죠. 길어졌다는 얘기신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최영태 위원장의 제안과 관련해서요. 예. 11월 10일까지, 그러니까 수기 조사를 하는 대신 네. 11월 10일까지 결론을 내겠다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혹시 광주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 모임 측에서는 수기 조사만 들어간다면 모든 것 중립적인 인사에 대해서 그동안 인정하고 또 그 논의 과정에서 보통 최소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이 공론화를 진행할 수 있다. 근데 그 방금 우리 정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사전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개월 정도 논의 과정, 그 전에 또 80일 정도 논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2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 과정은 3개월, 2개월의 수기 과정을 통해서 11월 10일까지 충분히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시민 모임에서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방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론화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사전에 룰 세팅을 해가지고 할 것이냐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대입제도 같은 경우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방식을 정하고 의제를 정하고 방식을 정하고 다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11월 10일까지 네. 앞으로 2달이면 네, 그렇습니다. 공론화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입장이신 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정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최소한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공론화 선정 기간을 선정하는 이제 예, 용역 발주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소한도 한 달 이상의 이제 홍보 기간이 들어갑니다. 찬반 양측의 홍보 기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학습과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분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달은 좀 빠듯할 수 있고 2달에서 네. 석 달 사이라고 저는 아니 그래서 생각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2달에서 석 달이라는 그 전제가 뭐냐면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두 달에 석 달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아니, 아직 구성 안 됐죠. 명단이 그렇다고 없이 7명의 본다면 그렇다고 본다. 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 입장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용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150만 시민이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이제 수기 방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했다라고 네. 봅니다. 그런데 지금 최초 수기 방식 공론화 약속 이건 뭐 공약 사항이니까 법적 구성력이 없다. 그다음에 혁신이 보고서 이건 뭐 그냥 시정 청사시니까 뭐 별 의미 없다. 그다음에 이제 공론화 위원 중립적 인사에 이제 심의 측과 찬반 양측 4명 구성해서 1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발표 1시간짜리 일방적으로 파기했거든요. 3번이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 약속 지금 이제 파기라는 표현은 수기 맞지 방식을 않고요. 수행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또 이제 수기 방식 안 하란다고 또 파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약속 파기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그 약속 이행 과정입니다 지금. 그동안의 논란이 반복되는 걸 좀 자제를 서로가 하시고요. 서로에 대해서 예. 불신을 가지고 있고 신뢰를 예. 못합니다. 근데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과 근거를 누가 제공했느냐 이 말이에요. 시측에서 제공한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일 일을 보죠. 네,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까지, 네. 그러니까 최영태 위원장이 네. 지금 내일까지 답을 네. 기다리겠다. 그런데 수용하지 않으면 공론화를 중단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양측 입장 한번 들어보죠. 김종국 장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사실 이 공론화 과정은 도시철도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기대와 여망이 상당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여망이 큰 만큼 이 공론화 과정에 대한 150만의 시민도 이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 모임의 요구가 여기에 녹아 들어가지 중재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은 이 안이 수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공론화 과정에 대한 중단 가능성은 저희들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단 가능성이 무겁고 책임감 있게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모임에서는 내일까지 답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일단은 내일 뭐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최초 공론화 약속, 그다음에 혁신위 보고서를 채택을 통한 재약속, 그다음에 이제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가 파기되는 이런 3번의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상호 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이라든가 뭐 시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시민 모임 측에서 뭐 지나친 주장을 해서 마치 억지 주장을 해서 이게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답부 상태에 있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고 이게 이제 진척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시민 참여형 수기조사 방식에 합의를 해달라. 이 전제가 된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열린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말씀 했던 드릴게요. 거죠. 이제 예. 그동안 이견이 있어가고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지금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재안을 수용한 겁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네, 인식하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시한을 예를 들면 11월 10일이라고 했나요? 딱 이렇게 시한을 날짜를 정해서 못 박는 것은 저는 좀 그건 타당하지 않다. 날짜를 못 박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네. 이경률 대표님 이게 공론화에 대해서 이제 내일 논의를 하실 텐데 이 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논의를 하실 텐데 논의를 하셔서 내일까지 답을 주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내일 논의를 하더라도 이게 결론이 안 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시민 모임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 말씀을 좀 다들 하셨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공론화 과정이 지연된 게 결정적으로 지난 9월 10일 그 월요일 날 이른 아침 회의 때 이를테면 저희가 아까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공론화 방식, 공론화 의제,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소통협의회하고 검증위원회와 자문위원회라는 이 4가지의 그 사전 룰 세팅 문제에 있어서 이게 계속 지리한 공방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론화위원회를 먼저 선구성하자. 이게 이제 합의가 됐었습니다. 일단 미합의는 놔두고요. 두 번째, 그럼 공론화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고리 같은 경우는 공론화위원회 속에서 공론회를 구성하고 소통협의를 통해서 이해 당사자가 들어가는데 이 룰 세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공론화위원회 7인과 그리고 2명 추천해서 총에서 11명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게 9월 10일 합의였죠. 그게 11시경에 이루어졌는데 채 1시간, 2시간도 지나기 전에 저희들은 통보를 받았죠. 이 합의를 파기한다. 그리고 2시에 하기로 했던 기자회견을 또 취소한다. 저는 일종의 이건 그 행정의 불신을 극대화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도대체 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욱이나 우리 국장님 뭐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계시지만 행정부 시장이 그런 지시를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걸 보고 아 이게 강주의 모습인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정도의 그 모습을 보였고요. 양측에 서로 어떤 불신이나 네, 그렇습니다. 갈등 부분이 있는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거의 강주시라는 민주인권의 강주가 이럴 수 있는가? 이건 갑질을 정도가 아니고 거의 폭거 수준이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관련해서 이건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그리고 해명하고 그와 관련된 인사는 분명하니 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영태 위원장께서 이걸 제안을 하셨죠. 근데 이 제안에 이게 이제 이를테면 이것입니다. 차가 바퀴가 앞바퀴하고 뒷바퀴 같이 가는 게 정상인데 이 형식은 앞바퀴는 가는데 뒷바퀴는 그냥 서 있는 형태로 돼 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공론화 수기민주주의란 소위 수기조사의 핵심은 학습과 토론과 그리고 심사숙고에 의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문제죠. 근데 앞에는 공론화위원회 인사 7인으로 한다, 공론화 수경 조사 방식으로 한다 해놓고 이 수기 기간을 다시 압축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에서는 이게 강력한 항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저희들은 이야기를 해서 이를테면 16년 동안에 진행된 것을 지금 하루 내지는 2, 3주 내지는 한 달이 더 벌어진다 해서 전체적인 결론사항에 특별한 문제는 갖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다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검토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건부적인 동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안할 예정입니다. 내일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김진영 국장의 답변을 듣고 조심드리는 제가 김정은 아마 시민사회단체고 강주시를 대표하신 분이고 저는 제가 7대 의회에 전반기 때 산업건설위원장을 2년 했고 또 후반기 2년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고 지금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토론에 나와서 양측이 하시는 부분을 보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우리 이경률 운영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에 대해서 1년에 지금 수기 과정을 공론화 과정의 수기 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 강주시의 약속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16년 동안 논의하고 전임 시장 때, 전임 의회 때 이미 이 집행하는 예산까지 다 의결해 준 사안인데 이게 지금 다시 논의되고 다시 이런 혼란 속에 이렇게 논의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과연 강주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강주 정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70% 80%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 지하 형식으로 했을 때 80% 이상이 찬성하는 이런 이 과정들이 다 거쳤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를 위한 공론하고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씩 양보하시고 기왕에 공론화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양측에 저는 조금씩 양보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시는 방안을 찾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병률 대표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아시지 않습니까?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제가 시는 빠지겠다니까 빠져라 시민 모임만 들어가겠다라고
그 정도 상태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너무 잘하시면서 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거기서 이제 최영태 위원장께서 중재를 하셨죠. 그 과정을 너무 잘하시면서 시가 약속을 그 첨예한 사항을 가지고 중요한 사안이죠. 저희는 이로 같이 보고하고 이분과 같이 결제 과정에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있어 거의 좀 압박성이 있었죠. 그런 상황이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의 입장을 가지고 여러분 보편화된 시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이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게 정답인 양 그렇게 강요하시고 또 강주시를 그렇게 불신하게 만든 시민들한테 호도하게 만드는 그런 자세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부분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9월 10일 이후에 지연이 됐다고 했는데 9월 10일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그 전에는 이견이 있어가지고 서로 가치 차이가 있어가지고 쭉 평행선을 걸어온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원점을 다리하지 마시고 아니요 정말이요. 합의를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는 반론 듣고 다음 질문 예, 넘어갈게요. 국장님 간단히 합의 해주시죠. 파기한 것은 명백한 팩트이고요. 그 과정을 너무 잘하시면서 아니, 예. 그건 팩트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제안이 됐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튼 이 중요한 문제를 합의와 또 토론을 통해서 예. 저희들도 내용을 내오고 예. 그래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잠깐 사회자님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시측과 시민모임 측이 왜 2명씩 들어가기로 했냐면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거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공론화를 하면요 기본 룰 세팅을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면 설계도를 만들듯이. 근데 아무런 설계도도 없이 그냥 공사업자를 먼저 선정하자고 하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초가집을 지을 거냐, 기와집을 지을 거냐, 슬레이트 집을 지을 거냐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자. 원래 룰 세팅은 그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겁니다. 공론화를 요구한 측과 공론화를 요구받은 측이.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 공사업자부터 선정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찬반 양측이 거기 들어가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시측과 시민모임 측이 들어가자라 해서 된 거고요. 또 하나. 그리고 6차 회의 때 이미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7차 회의 때 와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서 시민모임 측에서 이미 합의된 거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합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시민모임 측에서는 2사람 이혼을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시 측에서는 잠시 후에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발표 1시간을 놔두고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 어디가 있습니까? 네,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그 부분 그리고 또 하나요. 잠깐만 그리고 제가 우리가 반론을 할게요. 또 하나. 잠깐만 16년 반론할게요. 동안 진행되었다 왔다 하는데 그 말은 두 가지입니다. 그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0% 사람들이 도시철도 2호선을 찬성한다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그렇게 구체적 근거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광고지에서 조사한 공론화 여론조사 내용에도-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예,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론화 내용에도 오늘 저희가 도시철도 2호선이 쟁점이 되는 네, 부분, 쟁점으로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 한 번만 말씀드려 갈게요. 이거 넘어가시죠. 지난번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지난번에도 이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팩트를 체크했고 방금 정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룰 세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계속 예컨대 예를 들어서 자 시민모임 측은 초가집을 짓자, 우리는 기와집을 짓자. 서로 의견이 합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4명이 또 들어간다면 또 초가집, 기와집으로 인해서 계속 이게 비효율적으로 비생산적으로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 또 진행을 공론화를 위해서 이해 당사자가 빠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예, 국장님. 지금 이 공론화가 넘어가시죠. 정리할게요. 공론화가 지금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네. 이번 주말에 이용섭 시장이 유럽을 방문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 결정에 대한 어떤 방문을 한다는데 예. 이건 어떤 이유에서 왜 가는 건지요? 사실 이제 이 시민모임 측에서 당초 문제 제기를 할 때 과연 강주시 재정 능력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기술적으로는 가는 것인지, 안전성은 담보가 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어떤 이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사실 재정 능력 부분은 우리가 분석하면 되니까 내부적으로 분석하면 되니까 그건 내부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기술적이나 안전성 부분에서는 물론 우리 국내 도시도 다 저희가 돌아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또 해외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미넨이라든지 또 헝가리 부다페스트라든지 이런 도시에 저심도가 있고 트램도 있고 다양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교통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확인을 위해서 이번에 3박 5일 동안 짧은 기간에 유럽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제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호선에 대한 뭐 사업 기간이랄 때 노선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김민종 의원님께서는 15년도에 저심도 경전철 방식 결정할 때 그때 이미 뭐 유럽 사례니 뭐 다른 지역의 사례니 다들 좀 조사가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선택할 때 저심도 경전철이 2015년도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2013년도에 결정이 최종적으로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이 그 지산 고가로 이 결정을 된 상황에서 2013년도에 이 지산 고가 방식을 저심도로 바꾼 것입니다. 2013년에 지상고가에서 저심도로 바꾸셨다고요? 예. 그때 당시에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도 한 걸로 저희들이 이제 보고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시민 설명회도 가졌었고, 시의회에도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의견 청취를 했었었고요. 상근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 청취를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저희들이 시의회 제 기억으로는 시의회에 2013년 3월경인가 저희들한테 이 의견 청취를 들었었고요. 그해 12월경에 정부로부터 이 변경 승인을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심도를 왜 그걸로 결정하셨어요? 왜 그때는 저심도로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의견을 모았었나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시민 여론조사나 또 시민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지상 고가 방식에 대한 문제, 특히나 강주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는 상황이고요. 지상 고가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지상 고가로 이 41.9km라는 구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지상 고가로 했었을 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시 미관이라든지 이건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여타의 다른 도시 계획 변경이나 이런 상황이 되었었을 때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한다고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또 시민들도 거기에 동의를 해주셔서 건설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그 방식이 저심도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 모임에서 이 저심도 방식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고 네, 반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원래요. 몇 가지 몇 가지 말씀을 말씀해 좀 드리겠는데요. 첫째,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즉 2조에서 3조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잠깐만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시민사회단체는 저심도 방식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하철 건설을 지하철이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주시는 기존의 그 키로당 건설 비용이 870억 정도 들어가는 15m에서 20m 우리가 이 대심도 대심도 이렇게 합니다. 이건 건설에서 전문적인 용어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유럽에서 얇게 파고 이렇게 해서 건설 비용을 아끼는 방식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평균 표피 4m 정도로 해서 이렇게 건설을 해보자 해서 이 강주에 최초로 도입되는 저심도 방식입니다. 자, 시민 모임 저심도를 입장 말씀. 저희들 반대하는 이유를 다 듣고 네, 나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네, 중간에 이게 지금 2, 3조가 되는데요. 그리고 시비가 이제 40%가 이제 진행됩니다. 2조죠, 3조가 아니라 2조에서 이제 2조. 1호선 같은 경우가 40%가 이제 사업비가 정확히 증가됐잖아요. 예. 이게 지금 굉장히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이 지하철 그러니까 경전철 지금 2호선 지하철의 길이가 한량이 10m 이하입니다. 이게 두량이 갑니다. 이게 좌석이 18석입니다. 입석이 39명입니다. 정원이 57명입니다. 그러면 두량을 합치면 114명이 타는 초미니 경정철인 겁니다. 이것은 일반 버스 2대인 것이죠. 이걸 2조에서 3조의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들인 거고 12에 40%를 쓰는 문제, 이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 두 번째, 1호선 적자가 거의 지금 460억이고 2호선까지 더하면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1,300억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수송 분담률입니다. 수송 분담률이 높지 않습니다. 1호선이 당시 이제 1호선 2016년도에 하루 이용객 이를테면 63명일 수도 있고 20만 명일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에서 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2%인데 그때 당시 예측할 때 8%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국의 경전철이
6곳이 있습니다. 저희와 가장 먼저 가까운 우이신선설입니다. 우이신선설은 우리보다 전체의 길이가 8m가 더 큽니다. 근데 이 우이신선설이 1년 동안 돌렸는데 벌써 144억 적자입니다. 예상 인원 예측이 13만 명인데 7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정부는 지난 시기에 작년에 5월 달에 파산을 했습니다. 3,600억의 적자입니다. 경정철입니다. 그리고 용인 경정철도 용인시가 1조 원의 부담금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나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전철을 해가지고 전체가 거의 패닉 정도 수준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우이 신설선은 벌써 1년 새에 4번의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고장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것입니다. 부분 제가 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네. 그리고 더욱이나 이 무인 운행입니다. 무인 운행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안전성 굉장히 강화할 수 안전성이 위급한 것이죠. 그리고 더 드리겠습니다. 우이선 타보셨습니까, 국장님? 타보셨어요? 무인철을 제가 타봤습니다. 부산에서. 우이 신선설 안 타보셨죠? 우이 신선설에 만약 사고 났을 때 빠져나가는 비상 통로가 있습니다. 서울시조차도 그것을 반틈밖에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전철 관리가 대규모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네 번째, 여기서 좀 마무리 거기까지 좀 마무리하고 해주시죠. 제가 네. 답변 그러니까 드릴게요. 고비용이다. 돈이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적자가 난다. 안전성 안전성이 이런 문제로 지금 반대를 수송 하시는 거고. 분담도 높지 않는 것입니다. 저심도를 지지하는 반론론 제가 들은 다음에 제가 다음 먼저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오해를 하시고 지금 많은 잘못된 정보가 있으시거든요. 잘못된 정보와 자료가 있거든요. 물론 두량 맞습니다. 2조 579억으로 두량 맞습니다. 근데 두량이 방금 114명이 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153명이 탈 수 있고요. 정식적으로는 거기에 116 저희가 융통성을 룸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량까지 달 수 있도록 저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그 역도 그렇게 설계가 들어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정도의 어떤 소규모로 운영되는 그런 전철이 아니고 대중교통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실질적인 114명이 아니라 차량의 153명을 전장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 거예요, 천문학적인 국장님. 부분은 또 오늘 굉장히 강 팩트를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팩트, 저도 팩트 말씀드려요. 네. 또 감가상각비 관련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1,300억을 계산했는가 제가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1,300억이 나왔지? 우리가 계산한 건 700억대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우리 기본 계획서를 보고 거기에 대체 구입비가 있고 감가상각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그 감가상각비를 대체 구입비와 감가상각비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나중에 내구 연한이 도래하면은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속 우리가 충당해놨다가 나중에 대체 기업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를 500억을 추가로 해버리니 당연히 그게 1,300억, 1,400억이 되는 겁니다. 시민들은 우리가 700억대에서 운영할 수 있는 700억에서 800억 사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1,300억, 1,400억 호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팩트 체크는 정확히 하죠. 정확한 겁니다. 이거. 운영 그다음에 적자는 잠깐, 720억입니다. 시가 밝힌 바에 의해서도. 그렇죠. 720억. 감가상각비가 보통 우리가 포함된 800억이라 가지고 포함된 운영 부분입니다. 적자를 대체 감가상각비 그리고 포함해서 한 가지 1,300억. 말씀드릴게요. 정리할게요. 720억이 어디서 나는 적자인가요? 저희가 1호선, 2호선을 통합한 그런 적자입니다. 2호선까지 개통했을 예, 때 맞습니다. 연간 예, 720억이 맞습니다. 적자가 난다는 제가 거고요. 보여드릴게요. 저희 국장이 오늘 그 자꾸 자료를 제가 호도를- 분석한 겁니다. 그 아니 자료를 그러니까 제가 호도해서 분석한 그러는데 팩트를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게 논란이 얘기하는 되고 있는 거죠. 부분은 정확히 8억이지 않습니까? 아, 잠시만요. 그리고 운영 적자는 이용진 대표님 738억이잖아요. 시청자들은 이게 700억, 여러분이 잘 계산한 모르니까요. 감가상각비가 잠시만요. 우리는 그렇게 분석 안 씁니다. 감가상각비고 대체 구입비고 그- 한번 좋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네, 2호선까지 찾아보시죠. 개통했을 그럼 때 넘어가고. 잠시만 정리할게요. 2호선까지 개통했을 때 1호선이 있는데 2호선까지 개통했을 때 통합으로 했을 통했을 때 때 적자가 한쪽에선 720억이 난다는 거고 한쪽에 1,200억이 난다는 네,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올해 1호선 적자만 적자- 453억입니다. 적자 예, 규모가 이 정도 700억에서 올해 1,200억에 적자만. 대한 오가는 거고요. 한 단계 더 이어서 나가고 보겠습니다. 성난선은요, 한 그 단계- 1호선보다 규모가 잠시만요. 3배예요, 3배. 네. 한 단계만 더 나가고 잠깐만요.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잠깐만요. 저심도가 고비용 저효율이다. 저심도 자체만 놓고 가지고 트램하고 비교했었을 때 장단점을 분석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 건설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강주의 도시철도 2호선은 기존의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중도 고심도 중대심도에 있는 870억의 건설 비용보다 저희들은 490억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호선과 지금은 법적으로 틀린 게 뭐냐면요.
건설 애초에 승인 금액이 20%를 넘어버리면 이것은 모든 공사를 스톱하고 재이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처럼 일단 정부로부터 승인 받고 막무가내식으로 공사하고 더 예산 더 따오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1호선과 비교하는 건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여타의 대한민국에서 모든 지하철이 건설된 부분에 있어서 강주는 최적의 방안으로 이 결정했다. 마치 6대나 7대의 이 의회에서 집행부가 잘못 결정한 부분을 승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시의원들 다 욕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 좀 정리를 그 하겠습니다. 부분은 잠깐만요. 재정부담 원래 도시철도 2호선이 최초 설계됐던 2002년도 당시에는 일반 지하철 방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과연 그 정도의 교통 수요가 있느냐라고 논의를 한 끝에 그 정도 교통 수요가 없다. 그래서 경전철 방식으로 하자라고 했고, 그럼 뭐 경전철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고가 방식으로 하자고 했죠, 처음에는. 근데 고가 방식으로 설계를 해놓으니까 도시 미관에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각종 도시계획을 하는 데 문제점이 잇따라 해가지고, 그럼 이걸 다시 밑으로 넣자. 어떻게 넣느냐 해가지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저심도 방식으로 넣자 해가지고 그렇게 저심도로 된 거예요. 된 건데 문제는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주 인구가 149만이었습니다. 지금 2017년 말 강주 인구가 146만이에요. 이 도시철도 2호선이 안성되는 2027년에는요. 강주 인구가 138만으로 예상이 돼요. 이건 인구 통계 추이에 근거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도심의 이 강주 도시 발전의 기본 전략, 예전에는 부도심으로 확장하는 전략이었어요. 수안지구 만들고 첨단지구 만들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후도심을 다시 재생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도시 개발 방식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10년 후면 인구 138만이에요. 인구 138만의 도시에서 과연 이 도시철도 2호선이 필요한지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정도의 교통 수요가 있는 거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얘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정리할 게 이게 적자가 많이 난다. 그다음에 인구가 줄어든다. 결국 이제 돈의 문제잖아요. 광주시가 이런 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예산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 한번 CG를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 그래픽 화면으로 재정 투자 문제, 시민들이 보셔야 재정 되니까. 투자와 채무 비율에 관련된 그래픽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우리 시의 어떤 재정 규모 증가 변화율과 또 거기에 지금 녹색은 긴 옆에 투자 가용 재원 옆에 긴 그래프가 우리 시 재정 규모 증가율입니다. 거기 옆에 있는 작은 낮은 그래프가 우리 투자 가용 재원과 투자 전체 재원의 차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간 한 4조 원대의 예산이 있고 재정 규모이고 8천억 정도 쓴다는 그 얘기죠. 아래는 지금 이제 투자 가용 재원인데요. 계속 보면은 계속 연평균 재정 규모가 3.8%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용 재원 비율도 약 4% 정도, 4.8% 정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호선 건설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건설비가 포함되지 않다면 문제가 됐습니다.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채무 비율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미 여기에는 지방채 우리 철도 건설비 지방채 비율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전국 특강시 평균을 보면 20.1%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8.7%대에서 계속 17%대로 거기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이 지하철을 건설하더라도 어떤 다른 사업이라든지 또 채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하철을 지을 만한 예산이 충분히 8천억 원의 지하철 예산을 감당할 수 있죠. 당연히 그게 매년 분산이 돼버리니까요. 그 과정에서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제 교육 관련해서 매년 3.8%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있고요. 사회복지 부분도 4.2%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충분히 전체 재원에 대해서 지하철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빚을 내는 지방채도 계속 증가하는 건데 그거 지방채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걸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반론.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요, 강주시가 이제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 중에 재정 자립도가 제일 낮습니다. 39.9%거든요. 인천이 60.1, 울산이 54.1, 부산이 48.7, 대구가 43.9, 대전이 42.8, 강주가 39.9입니다. 근데 이제 이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채를 10% 발행해야 되고 또 30%는 또 조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도시철도 2호선을 완성했을 때에 그럼 재정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하냐? 저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한 31.47% 정도가 더 떨어진다는 거죠. 더 훨씬 떨어지는 거죠. 훨씬 떨어져서 정말로 최하위가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분석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정 자립도를 어떻게 산출했는지는 여러분들 계속 어떤 시각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의 여기서 계산 관점에서 방식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예. 아니 그건 공식적인 그리고 방식이 현재 있는데 강주시의 부채가 1조입니다. 1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부채 대비 관리 비율을 보면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일정한 부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비율을 가지고 가정 경제를 끌어가는 겁니다. 부채가 있다는 게 그게 마냥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죠. 부채를 내서라도 물론 생산적으로 할 수 물론 그러긴 있다면 하죠. 여러분과 시각 차이는 있지만 그 부채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시면 안 되고 그게 감당할 수 있는 부채냐,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되면 그건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채고 관리가 되고 있는 부채이기 때문에 충분히 행안부나 어떤 법적 기준에 충족한 부채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걱정하시는 건 감사드린데 그것은 일단 일종의 기후의 일반 시민도 아셔야 될 것 네. 같아서 이야기 말씀드리는데요. 강주 예산이 4조 8,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채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1조 원은 약간 못 미쳐요. 그건 예, 지금도 얘기를 좀 시간 들어보죠. 감당을 예. 좀 흐리게 하는 내용인데요. 얘기를 좀 들어보죠. 잠깐만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잠깐만요. 제가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요. 재정 자립도하고 재정 자주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재정 자립도라는 것은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 재정 자립도가 낮아집니다. 이건 저희들이 그만큼 재정도가 낮다는 것은 국비를 그만큼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되는 것이고요. 재정 자주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수와 부채 비율을 나가는 걸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재정 자주도가 부산이 부채 비율이 많다 보니까 꼴찌입니다. 근데 자주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자립도를 가지고 강주의 부분을 물론 돈이 없으니까 국비를 많이 가져오니까 이게 낮아지는 부분인데 오히려 강주의 살림을 따지려고 하면 우리가 재정 자주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그러면 해야 왜 되겠습니다. 강주가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겁니까? 자, 그거 아셔야 돼요. 강주의 GDP는요, 다른 광역시 GDP의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주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강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소득 수준이 낮은 거예요. 소득 수준이 자, 그러면 낮고 우리가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세수가 안 들어오는 거고 보조를 주는 것이죠.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이제 프레임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시가 8천억을 가용 재산 중에서 지방채로 2,058억 원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8천억에서 이거 빼고 이제 쓰는 건데 이 돈이 고비용 저효율의 지하철 경전철로 갈 게 아니라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번 9월 달에 아마 굉장히 논의를 할 건데요. 교육청과 시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즉 1학년들과 관련돼서 그래서 첨예하게 부닥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 보편적 복지인 고등학교 무상급식조차도 어려운 예산인 거죠. 아니, 저희가 충분히 그래서 그분의 저는 예산 반영하면서 가치와 하고 철학을 있고요. 어디다 두냐는 문제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힘든 강주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GDP도 낮을 뿐만 아니라 개인 GDP도 낮습니다. 이 엄청난 문제인 것이죠. 이것을 어디다 쓸 것인가? 8천억의 가용 재산을 청년 문제, 그다음에 도시공업 매입 문제, 그다음에 사회복지 문제,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전체 무상복지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강주다운 예산 여러분도 쓰는 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것을 또 짚고 2호선의 짚고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안전성에 짚고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충분히 정말 얘기를 나눴기 한 가지만 때문에 짚고 타도시에서 부채가 하지 않는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예, 그건 정리하고 그것을 다음 다른 곳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요. 다음 주제로 아까 넘어가겠습니다. 1조 그것은 말씀하셨죠. 절대 아니었고. 부채 우리 지방채 부채 1조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시민들 또 판단을 허리한 게 전체 예산이 4조 5천억인데 부채가 빚이 1조다. 근데 거기에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착각이다니까. 말 자체가 착시다. 틀립니까? 부채에는 단기 부채가 있고 장기 부채가 있고 빚이라는 게 그렇게 돈을 활용하는 거죠. 내년에 갚아야 할 부채가 뭐 1,000억이라면 10년 뒤에 갚아야 할 부채가 5천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유가 있는 겁니다. 돈을 운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4조 5천억인데 1조가 부채다 해버리는 시민들은 어떻게 이걸 감당하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죠. 여기 장단기 재정 부채에 부담은 대한 여기까지 정확히 하죠. 그 부분에 네. 대한 정확히 짚으셔야죠. 그 재정 부담에 대해서 광주시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는 얘기고요. 시민 모임 측에서는 그 돈이면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굳이
저비용 그 고비용 저효율인 지하철에 쓸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이신 겁니다.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 시민들이 또 관심 있는 분야니까 안전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은 그 두량씩 운행하고 무인 시스템으로 기관사가 없는 무인 시스템 운행이 되고 철제 차륜이 아닌 고무 차륜으로 결정돼 지금 이게 지금까지 상황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반론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4호선인데요. 부산 4호선이 지금 우리 경량 전철이고 고무 차륜이고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난 7량이 운영되고 있고 이게 지금 7년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도 안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사죠. 그래서 고무 차륜은 지금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국가에서 인정한 그런 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고 여기는 탈선이라든지 각종 전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충분히 보완해가지고 부산에서 충분히 검증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된 것도 저도 사실 보기 전에는 불안했습니다. 보기 전에는 불안했는데 시민들 아주 편안하게 타고 계셨고 관제실에서 터널선이라든지 또 어떤 객실 감시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원격으로 컨트롤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민들 거기에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고 타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안전은 단 한 번의 사고를 해서 물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제가 아주 오늘은 계속 중요하게 팩트에 대한 그 서로 확인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위신선에서 1년 새 4번 이상 고장돼가지고 중단체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인으로 운행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안전원을 배치했습니다. 지금 이를테면 위신선에서는 밑에 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중앙통제실에서 그 전기를 끊고 가야 되는데 만약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지만 지난해 파산 의정부선 개통도 11차례의 사고가 났습니다. 인천 2호선 개통도 11건 사고가 났습니다. 한 번의 사고는 대형 사고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인선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 주말에 가서 위신선설의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떠냐? 예를 들면 중앙통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서야 될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가버리고 그래서 다시 또 수동식으로 통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매우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최근에 끼었고 또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시그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풀어가야 될 과제입니다. 그 부분은 안전은 아무리 시간이 약 강조해도 4분 정도밖에 남지 않다고 않아서 생각하고 있고요. 각자에게 1분 정도씩의 마지막 발언 시간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정치인 시스템은요 생명 존중 사상에 비춰볼 때 이건 원래 도입하면 안 됩니다. 저는 무인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태생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기계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컴퓨터가 잘 작동할 것 같아도요. 기계도 고장나고 컴퓨터도 다운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완벽하게 인간이 24시간 통제실에서 통제를 할 것 같아도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고 반드시 사고 나게 돼 있습니다. 이 무인 시스템은요. 생명 존중 사상에 비춰봤을 때 저는 이건 채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화재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화재 나도 사람이 안 다칠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만약에 안전사고라고 하는 건요. 만약에 한 번이에요. 만약에 한 번이고 저는 이제 이 도시철도 2호선이 완전 무인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 실제로 완공돼서 운행이 되면 저는 무인 시스템으로 안 갈 거라고 봐요. 안전원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기관사를 배치하든지 결국은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인건비의 상승을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된 영역에서는요. 무인 시스템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비행기 타보지만 비행기 조종사가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사실은 자동항법 장치에는 비행기가 다 지가 알아서 가지. 그러나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의 파일럿이 중요하냐면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마지막 발언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강주시의 미래교통수단의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만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승용차 버스 중용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제가 물어봐도 시간이 없으니까 네. 버스 중앙 전용 차로지를 주장하시죠? 이렇습니다. 그건- 아니 단답형이 이거 똑같아요. 자 승용차 중심의 교통 체계가 이제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건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 중에는 지하철의 문제가 있고 버스 노선 개편이 있고 버스 신설 노선이 있고
잘 아시겠지만 네, 장대거리 거기까지만 굴곡도 제가 조절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민 모임에서 주장하는 이제 미래개통 대중체계 대안을 예. 우리 버스 중앙 전용 차로제를 지금 도입을 주장하시고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네. 차등 노선 개편이라든지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 체계 그렇습니다. 개편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한다면 우리 도로 구조에서 기본적으로 4차로에서 3차로를 먹습니다. 6차로에서 3차로를 먹습니다. 우리 승용차가 지금 54만 대가 82%가 알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답이 없고요. 두 번째, 자 마무리해 지금 들어가면 이 추가 투입 버스가 430대가 들어갑니다. 지하철 우리 적자 예상액이 230억입니다. 추가로 들어갈 버스로 추가 투입해서 지금 교통수요를 충족할 액이 230억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이 알겠습니다. 계속 적자액 네, 가지고 마지막 주장하시는데 마지막 발언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대안이 사실은 없이 오늘은 대안이 없이 무작정 미래교통 주장하시면 대안에 대해서 안 이야기한다면 맞다고 봅니다. 굉장히 많이 이게 말씀을 안 맞다고 봅니다. 이현 네. 대표님 네. 마지막 발언 네. 듣겠습니다. 소위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는 이미 서울에서도 저희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구조에 안 인천, 맞다니까요. 청라까지 다 아니, 돌아다녔습니다. 왜 잠깐만요. 광주 구조를 무시하고 6차선이 그렇게 있으면은 말씀하십니까?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 가능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울은 일테면 일반 버스가 중앙버스 전용 차로에 들어가고 123km로 확장이 되면서 정시성, 통행성, 편의성 모든 근데 게 우리 확보되고 원영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주 저는 이 점으로 도로 관련해서 특성을 전혀 저는 무시한 채로 그렇게 강주시가 단순하게 강주에 발언을 적용하는 현장 문제가 인정해 있어요. 줘야 됩니다. 네. 김민조 현장 전 의원님 마지막 발언 예. 해주십시오.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토론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주장하는 게 맞는가? 내가 주장하는 게 10년 후에도 내가 똑같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양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강주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기재부가 결정한 사항까지도 시민사회단체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 상부기관에서 결정한 부분을 가지고 논의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부분에 시민들이 보고 다 저희들을 질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씩 양보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 오늘 토론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네, 고맙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새로운 지방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되풀이됐던 오랜 논란거리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번 기회에 이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텐데요. 공론화위원회에 누가 참여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수기조사를 하든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수긍하는 결론을 낼 수 있고 다시 논의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